시즌을 맞아서 꼼책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 오늘 꼼책 두 번째 순서는요, 실적 꼼책 시간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갈 텐데요. 첫 번째 순서, 현대위아에 관한 종목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현대위아의 3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1,350에서 1,440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대위아의 실적은 기아차 국내 공장의 생산량 증가와 유럽 지역의 마진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위아의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요. 내년까지도 성장성 기대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를 놓고 뭘 살 거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네. 물론 현대차, 기아차 싸거든요. 밸류에이션 5배, 6배 사이. 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장성이 있는 현대위아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실적 그 컨센서스 말고요. 실적 추정치에 대한 쪽을 한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 말고 실적 추정치죠. 실적 추정을 보게 되면 현대위아는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입니다. 이건 이제 컨센서스의 변화고요. 지금 본 게 이제 실적 전망인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계속해서 성장하죠. 저 성장의 흐름이 2017년도, 18년도도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공장, 현대차, 기아차 공장 줘야 되죠. 멕시코도 줘야 되고 중국도 줘야 되고 미국 알라바마 밑에다가도 공장 또 증설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나릅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장비 실어다 날렸는데 그 장비 누구 겁니까? 현대위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직면해 있는 리스크 뭐냐면은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이 탄소 배출권 규제 때문에 연비 개선에 대한 쪽이 목 앞에 닿아 있는데요.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내연기관 쪽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터보 차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하이브리드도 가거나. 근데 이 내연기관 쪽에서 개선책을 선택한다면 현대위아의 터보 차저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그 기업이 아닌가라는 판단, 그리고 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최근에 크게 나타났지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우려가 나타나서 조정 들어올 때 사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천천히 가는 걸 좀 그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현대위아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전선에 현대위아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제일 많이 파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원래는 그 지금 부분에서는 5대 중에 한 대는 중국에서 팔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현대기아차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 공장을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더라도 현대위아의 실적 자체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현대기아차 그룹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전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고전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당연히 뭐 고전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요즘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살아있는 데가 중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1000명당 지금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그 대수가 지금 한 65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800대가 넘거든요. 800대. 그렇죠? 국내가 300대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중국이 미국 정도까지, 미국이 한 80% 선까지만 가려고 해도 9억대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그 전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현대위아이기 때문에 현대위아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게 이번에 그 중국에서 증설을 해도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을 늘리지 못합니다. 증설을 해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전 세계에서 단일 시장, 판매 시장으로 가장 큰 곳은 북미 지역을 이미 중국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600만 대, 작년에 2,100만 대 팔았으니까 올해 2,600만 대인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9억대까지 팔려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특종 하나 터뜨려야 되겠네요. 특종이요? 중요한 얘기 하시는 기대됩니다. 제가 올 때 모든 언론 다 봤습니다. 기사 다 봤습니다. 근데 내일이면 또 본물 터질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는데요. 재무제표 볼 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볼 때 재무를 수치적으로 보면 요즘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감춰진 이면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춰진 이면에서 왜 저런 게 나왔을까를 또 펀더멘탈로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의 문화는 어떤 거고 중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가라는 얘기를 물어봐야 되죠. 사실 우리 방송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요. 현대위아 실적 어때요? 현대차 어때요? 기아차 어때요? 현대모비스 어때요? 글로비스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좋은 공부 자료를 푹 찢어갖고 너 이거 외우고 너 이거 외우고 이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현대위아하고 현대글로비스는 참 좋아요. 그거는 뭐 다들 아는데 오늘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제가 전체를 묶어서 실적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게요. 그 3분기 실적 예상치와 결과치입니다. 지금 기아차 안 나왔죠. 현대위아 안 나왔죠. 현대모비스 안 나왔죠. 현대모비스는 뭐 당기순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지배구조상으로 보면 대부분 다 무상 AS 하는 거는 미리 땡겨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실적이 이렇게 좋지 못해요. 위아나 글로비스는 아까 말씀 증설하게 되면 그대로 수혜를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1조 7,500억 나왔고요. 예상치가.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조 9,267억이 나왔습니다. 네.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걸 들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아차, 현대차는 완성차는요. 중국의 법인이 50%의 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잡히는가 하면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잡혀요. 그러면 재무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지분법 평가 이익은 뭐로 잡힙니까? 당기순이익으로 네. 잡혀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모든 이익은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니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많아요. 근데 실제 딱 까보니까 어때요? 영업이익이 1조 6,400억에 당기순이익이 1조 6,100억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예상치 못했던 비용 증가가 있었거나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감가가 있거나 세금을 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적어도 FN가에 대해서 저 정도로 예상을 못할까요? 일례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서 현대차가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건 중국에서의 판매가 만만치 않게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기아차도 이번에 발표하면 똑같이 봐야 돼요. 기아차 보세요.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훨씬 많잖아요. 왜냐하면 완성차는 그렇거든요. 네. 중국에서 판매되는 게 다 당기순이익이 잡히니까. 만약에 기아차까지도 당기순이익이 안 나왔다. 이건 현대차, 기아차 모든 전문가들 얘기하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밝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짚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중국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자동차 분야의 사람들.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물을 볼 때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은 단기적으로 보지만 외국인들은 긴 호흡에서 보니까. 예. 네. 이거는 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네. 사실 이제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여덟 기업들이 사실 미국에서만 해외 법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법인이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보통 영업의 이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에 안 잡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판매되는 자동차를 보게 되면 전체를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법인에서 생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얘기가 많이 나왔는 부분이 이제 엔화 약세 뭐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수출도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달러 베이스로 돈 벌었던 것 자체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만큼 이익이 안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많이 줄었는 건 어떻게 보면 영업의 이익 다시 얘기를 하면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만큼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데 그래 단순히 이제 중국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그 자회사와 이거 중국의 판매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분을 50%를 그 투자를 해야지만 지분법을 잡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들은요. 지분 50%가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연결 매출로 잡힙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수해보니까 또 이렇고요. 제가 또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놀랄 일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전문가, 자동차 전문가들 만나보고 다 얘기해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중국, 그러니까 삼성이 뭐냐면 삼성이 애플한테 밀리고 중국이 샤오미한테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사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샤오미라는 저가를 사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애플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고사양
그러니까 중국에 가니까 교체 수요를 딱 하는데요. 중국은 자동차가 번호판 하나가 2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택시, 개인 택시 운전면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번호표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교체 수요 이후에 다음에 바꿀 때 그 개념을 좀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내가 좋은 차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국에서 상위층은 벤츠나 고급차를 사고 교체 수요가 한번 끝난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소득이 안 되는 들은 중국 로컬 업체의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끼인 게 되겠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현대차가 삼성전자처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 부품업체는 왜 가냐. 부품업체는 가만히 보니까요.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도 자기 부품을 안 써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일본의 부품을 쓰려니까 감정이 안 좋아요. 네. 일본하고. 그러니까 현대차 부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품주는 그나마 선정을 하는데 완성차는 글쎄요. 제가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4분기에도 만약에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면 글쎄요. 지배구조와 연결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 대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아무 데도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데가 없어요. 네. 근데 그 그리고 중국에서도 하나 더 말씀을 예, 예. 해드릴게요. 이게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실적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부분은 원래 차를 팔게 되면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팔게 되면은 달러 베이스로 이제 쌓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부품업체들은 사실 요 충당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실적이 나아 보이는 거고 뭐 글쎄요. 저는 오늘 100% 동의하기는 사실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조금 이따가 뭐 기아차 얘기할 때 제가 네. 조금 더 네. 말씀드리도록 안 그래도 넘어가 왜냐- 보려고 했어요. 예. 이 종목들도 함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어서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까 얘기 다 나왔던 종목들이죠. 뭐 짧게 한 기아차도 마디씩 좀 좀 봐야 될 것 부탁드릴게요. 같은데 네.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벤츠가 아니죠. 그죠?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벤츠가 아니고 중국 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폭스바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5위 중국 판매에 대한 쪽 잘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켓 점유율이 이번에 1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점유율에 대한 쪽,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고는 모르겠는데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라는 거 지금 아마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죠. 현대 기아차 합쳐서 아마 점유율 중국 내에서 3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유율에 대한 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만 지금 그 모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제 기아차하고는 달리 전년 대비해서는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거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모비스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하고 글로비스 위아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뭐 위아나 글로비스 쪽으로 좀 더 그래요? 배팅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요? 기아차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실적이 좋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 뭐 네.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 루블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 베이스로 보면은 이걸 차를 팔면은 좀 이상하게 루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다 보니까 안 남는 구조로 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러시아 쪽의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좋지 못한 걸로 아마 나올 건데 아마 러시아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모비스는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비스가 이제 차량이 많이 안 팔릴 때는 부품으로 뭐 매출을 올리고 차가 잘 팔릴 때는 차 파는 거에 따른 또 부품으로 매출을 올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에 굉장히 많이 덩달아 같이 따라 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부품 쪽으로 본다면은 모비스보다는 위아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근데 뭐 말씀 드려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동차가 일단 빅세일 기간이라는 거는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캐시플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야, 네.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너럴 제너럴 GM 네. GM에서 GM 그 캐피털 쪽에서 G, 예. GE 캐피털이죠. 네. 거기서 이제 청산하는 거죠. 야, 현대카드하고 현대캐피탈 지분 사가. 그러니까 그러면 2조 정도 현금 지출 발생할 텐데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현재 위치가 가장 빅세일하는 구간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저는 자동차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가 싸다라는 데는 정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받아서 장영혁 팀장이 어제 나와서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중에 참 좋은 얘기가 있어요. 주가는 굉장히 싸요. PBR 대비해서.
근데 PBR도 제가 네. 믿을 게 안 된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네. 그 재무로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PBR은 되게 싸. 너무 싸 주가가.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 보면 회장님의 의지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얘기하셨었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회장님의 의도대로 막 10주를 때려 박아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나죠. 그러니까 오늘 딱 컨퍼런스 하면서 뭐 합니까? 중간 배당하겠다. 늦었어요. 벌써 신뢰가 끝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회장님이 그렇게 뒤늦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현대차에서 이렇게 뒤늦은 수를 중간 배당까지 얘기를 하면서 회장님은 10조를 쓰고 또 계속 이렇게 안 나는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할까에 대한 부분. 그런 걸 보면 또 지배구조 얘기로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한전 부지 딱 하고 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있죠. 이거 지배주 구조로 가면 글로비스나 현대 엠코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합병한 거 계속 올라가고 장외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딱 한 달 만에 25% 떨어졌어요. 글로비스 네. 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회장님의 의도는 가능한 한 지금 안 좋을 때, 지금 안 좋을 때 선투자를 막 해서 나중에 정의선 부회장이 나중에 경력을 받을 때는 굉장히 밑바닥, 그러니까 선투자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서 실질적으로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글로비스나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실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힘듭니다. 네. 주가는. 그러니까 PBR의 의미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적자, 조선주처럼 이제 적자가 내면 의미가 없겠지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라 싸다는 데는 여전히 이견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적자가 난다면 진짜 문제가 되겠지만 흑자 내고 있습니다. PBR 5배면은 정말 싼 거죠. 네. PER 5배죠. PER 5배. 예. 마지막으로 KB금융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실적 회복과 인수 모멘텀이 이야기되면서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3분기 순이익은 4,03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보다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PBR은 0.53배로 은행 평균 수준보다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금 KB금융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되게 커요. 뭐 보면은 윤종규 회장 내정 이슈가 가장 핫한 거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떤가요? KB금융. 그냥 한마디로 지금보다 낫겠죠. 이게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겠죠? 대부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네.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은행주들은 조금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KB금융만 좀 안 좋았던 가장 주된 이유가 사실 이제 실적 부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상위 이제 경영자들 안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너무 불거지면서 주가가 못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이번에 신임 회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결정 자체가 나는 부분은 한 11월 21일 아마 취임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 어떻게 보면 그 KB금융이 가지고 있던 악재 하나를 털고 간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를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LIG 손보 인수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분도 일단 해결이 좀 빨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기사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노조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신임을 얻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일단 실적보다는 아까 말씀해드린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이번에 신임 회장님 만약에 되신다면 네. 그게 실적보다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래서 KB금융의 주가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다른 분들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은행주 얘기하면 참 많은데 이거 그러게요. 보이잖아요. 이 부동산 경기 띄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의 친화적인 어떤 넣어서 정책의 탄력성을 받게 하겠다 이런 형태인데요. 당장은 좋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을 미니까요. 그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KB가 가장 장점이 뭡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쪽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경환 로믹스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크니까요. 근데 문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지금 형태가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탄력성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가계부채 천조, 부동산 담보대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삐걱하면 가장 먼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예.
초이노믹스가 최근에 이제 우려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은행주, 건설주 가기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간단한 거 이거는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KB 부동산 시세를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면 건설주, 은행주도 같이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KB 부동산 시세와 연동됐다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 꼼꼼하게 짚어본 실적 꼼책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토킹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33% 차지하신 조일교 대표님 오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목이 아픈데요. 제가 네. 이게 그러니까 의욕이 넘쳐서 제가 좀 오버했다면 죄송한데 그래도 제가 의견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이런 의견을 다른 의견 하나 딱 제시해주면 네. 보는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받아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가는 과정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맞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한번 검증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찾아가서 저 조일교라는 이상한 사람이 저런 얘기했는데 저게 맞냐 아니요. 틀리나 인기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검증해 보시라고 얘기 드린 겁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투자 꼼꼼체크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찾아올 텐데요. 저희 성공투자 꼼꼼체크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